정순왕 후 15살 소녀의 이야기. 사람들은 말합니다. 역사는 사실을 기록한다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역사책을 펼치면 우리는 왕의 업적을 읽고 신하의 충성을 배우고 영웅의 이야기에 감동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들은 과연 누구의 목소리일까요? 역사는 살아남은 사람의 언어로 쓰입니다. 이긴 사람의 시선으로 정리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한 사람의 전체 인생이 단 한 문장으로 축약되어 버립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조선의 국모였지만 역사 속에서는 늘 차갑고 냉혹하고 심지어 악녀로 불려온 여인입니다. 정순왕 후. 해경궁 홍씨의 한중록에서 정조의 기록에서 그리고 수많은 역사서에서 그녀는 항상 같은 역할을 맡았습니다. 개혁을 막는 장애물, 권력에 집착하는 대왕 대비, 냉혹한 정치인. 하지만 오늘 우리는 다른 질문을 던져보려 합니다. 그 이름 앞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한 문장이 있습니다. 그녀는 15살의 왕비가 된 아이였다. 15. 요즘으로 치면 중학교 3학년 나이입니다. 그 나이에 여러분은 무엇을 했나요? 첫 시험을 걱정했나요? 친구와 다퉜나요? 좋아하는 사람에게 고백할까 말까 고민했나요? 하지만 이 아이는 나라의 어머니가 되어야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역사책이 말하지 않은 이야기를 듣고자 합니다. 악녀로 기록된 한 여인의, 아니, 한 소녀의 진짜 이야기를.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정조의 어린 시절로 돌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정조가 경험한 트라우마가 훗날 정순왕 후를 바라보는 그의 시선을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1762년 여름. 창덕궁 뒤주 앞에서 한 남자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사도세자. 영조의 아들이자 훗날 정조가 될 어린 세손의 아버지였습니다. 뒤주 안은 좁았고 어두웠고 숨이 막혔습니다. 여름 햇살은 무자비했고 시간은 지독하게 느리게 흘렀습니다. 그리고 8일 후 사도세자는 그 안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11살의 세손 훗날의 정조는 이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가 뒤주에 갇히는 것을, 궁궐 사람들이 침묵하는 것을, 할아버지인 영조가 결정을 내리는 것을, 그리고 아무도 구하러 오지 않는 것을. 이 사건은 단순히 한 왕자의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어린 정조에게 그것은 세상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의 변화였습니다. 궁궐은 더 이상 집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언제든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가족은 더 이상 안전함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도 신하도 심지어 어머니조차도 완전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정조는 매일같이 배웁니다. 말 한마디가 목숨을 좌우할 수 있다는 것을, 눈빛 하나가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순간 가장 사랑하는 사람마저 잃을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책을 읽고 글을 쓰고 학문에 몰두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공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완벽해지지 않으면 언제든 아버지처럼 될 수 있었으니까요. 정조는 강해졌습니다. 아니, 강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기억은 정조의 뼛속까지 남았습니다. 그리고 훗날 그 기억은 정순왕 후를 바라보는 시선에도 깊게 스며들게 됩니다. 정조에게 궁궐의 모든 어른은 잠재적인 위협이었습니다. 특히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더욱 그랬습니다. 사도세자가 뒤주에서 죽기 3년 전 궁궐에서는 또 다른 운명이 결정되고 있었습니다. 영조의 계비간택. 당시 영조는 66세. 이미 오랜 세월 왕위에 있었고 첫 번째 왕비였던 정성왕 후는 세상을 떠난 지 오래였습니다. 조정은 혼란스러웠고 왕실은 안정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정의 상징으로 선택된 것이 바로 새로운 왕비였습니다. 경주 김씨 김한구의 딸. 이름도 꿈도 선택권도 없던 15살 소녀. 정순왕 후. 상상해보세요. 15살의 당신이 어느 날 갑자기 왕비가 된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친구들과 웃고 떠들던 일상은 사라집니다. 자유롭게 걷던 마당도, 편하게 먹던 밥상도, 익숙한 가족의 얼굴도 모두 사라집니다. 대신 당신 앞에 놓인 것은 66세의 노인. 왕이라는 이름을 가진 하지만 당신의 할아버지뻘 되는 남자입니다. 그리고 궁궐이라는 거대한 감옥. 사람들은 당신을 마마라고 부르지만 아무도 당신의 이름을 묻지 않습니다.
당신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꿈꾸는 것 모두 무의미합니다. 당신은 이제 사람이 아닙니다. 상징입니다. 정순왕 후에게 주어진 역할은 명확했습니다. 왕실의 안정, 노론 세력의 지지 확보, 그리고 무엇보다 왕의 후사를 잇는 것. 하지만 66세의 노왕과 15세의 소녀 사이에서 후사가 생길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거의 없었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는 진실이었죠. 이 혼인은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선택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정치적 장치였습니다. 정순왕 후는 왕의 아내라기보다 왕권을 지탱하는 마지막 기둥이었습니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조정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왕실은 여전히 강하다. 왕실은 여전히 계속된다. 그녀에게 싫다라는 말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그 역할을 받아들이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받아들였습니다. 15살 소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으로서. 왕비가 된 후 정순왕 후의 삶은 어땠을까요? 화려한 옷을 입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많은 사람의 시중을 받았을까요? 겉으로 보기엔 그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왕비의 하루는 철저하게 규칙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일어나는 시간, 식사하는 시간, 왕을 뵙는 시간, 의례에 참여하는 시간. 모든 것이 정해져 있었고 모든 것이 감시받았습니다. 그녀는 늙은 왕의 아내였지만 동시에 아이였습니다. 궁궐의 어른들은 그녀를 왕비로 대우했지만 동시에 경험 없는 소녀로 취급했습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았습니다. 의례에 참석하고 조용히 앉아있고 왕의 건강을 염려하는 척하고 신하들의 문안을 받고, 그리고 무엇보다 아들을 낳지 못하는 것에 대한 무언의 압박을 견디는 것. 조선시대 왕비의 가장 중요한 의무는 후사를 잇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리고 그 불가능함에 대한 책임은 고스란히 어린 왕비에게 돌아왔습니다. 정순왕 후는 고독했습니다. 친정 식구들은 멀리 있었고 궁궐 안에서 그녀를 진심으로 대해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모두가 그녀를 정치적 도구로 보았으니까요. 그렇게 8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1776년 영조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22살의 정순왕 후는 과부가 되었습니다. 아이도 없이, 친정의 완전한 지지도 없이 궁궐 한가운데 홀로 남겨졌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왕이 즉위했습니다. 정조. 영조가 죽고 정조가 왕위에 오르자 궁궐의 시선은 둘로 나뉘었습니다. 개혁을 꿈꾸는 젊은 왕, 그리고 기득권을 상징하는 대왕 대비. 정조에게 정순왕 후는 복잡한 존재였습니다. 나이로 따지면 그녀는 정조보다 불과 6살 많았습니다. 거의 동세대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신분상으로 그녀는 정조의 할머니였습니다. 아버지 사도세자의 어머니인 영조의 아내였으니까요. 하지만 정조가 그녀를 바라볼 때 그는 할머니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노론을 보았습니다. 노론.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바로 그 세력. 정조의 인생은 복수와 개혁으로 점철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고 싶었고 아버지를 죽인 세력을 약화시키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세력의 중심에는 노론이 있었습니다. 정순왕 후는 경주 김씨 가문 출신이었고 그 가문은 노론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녀가 왕비로 간택된 것 자체가 노론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정조의 눈에 정순왕 후는 믿을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녀는 언제든 자신을 위협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의 뒤에는 노론이 있었고 노론은 언제든 다시 왕을 위협할 수 있었으니까요. 정조는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는 정순왕 후를 공개적으로 적대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대왕 대비였고 왕실의 어른이었으며 신분상 그의 할머니였습니다. 유교 사회에서 그것은 절대적인 질서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녀의 영향력을 제한하려 했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하지만 집요하게. 정조는 규장각을 설립했습니다. 자신만의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과거 제도를 개혁했습니다. 노론 일변도의 관료 사회를 바꾸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수원 화성을 건설했습니다. 새로운 정치적 거점을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모든 개혁의 이면에는 같은 목표가 있었습니다. 노론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것. 그리고 그것은 곧 정순왕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정순왕후의 시선은 달랐습니다. 그녀에게 정조는 왕이 아니라 변수였습니다. 자신이 알던 궁궐의 질서를 위협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녀는 영조시대의 규칙을 알고 있었습니다. 조정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왕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신하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그것이 그녀가 배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정조는 그 규칙을 바꾸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정순왕후가 의지하던 모든 것을 불안정하게 만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을 입 밖에 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는 긴장이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정순왕후는 왜 물러서지 않았을까? 왜 권력에 집착했을까?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질문입니다. 진짜 질문은 이것이어야 합니다. 정순왕후에게 물러설 수 있는 선택지가 있었을까? 조선시대 궁궐에서 여인이 살아남는 방법은 많지 않았습니다. 특히 아들이 없는 왕비에게는 더욱 그랬습니다. 정순왕후의 상황을 정리해 봅시다. 첫째, 그녀는 어린 나이에 왕비가 되었습니다. 둘째,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셋째,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되었습니다. 넷째, 친정은 그녀를 정치적으로 이용했습니다. 다섯째, 새로운 왕은 그녀를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그녀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조용히 물러나 후궁처럼 사는 것? 그것은 곧 정치적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보호하지 않을 것이고 언제든 누군가의 표적이 될 수 있었습니다. 친정에 의지하는 것? 하지만 친정 역시 그녀를 가족으로 보기보다는 권력의 통로로 보았습니다. 정조에게 순종하는 것? 하지만 정조는 이미 그녀를 노론의 상징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순종해도 그의 신뢰를 얻을 수 없었습니다. 궁궐에서 여인이 살아남는 방법은 단 하나였습니다. 만만해 보이지 않는 것. 정순왕후는 강해져야 했습니다. 아니, 강해 보여야 했습니다. 그녀는 의례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대왕 대비로서의 권위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결정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권력욕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생존 본능이었습니다. 그녀가 한 번이라도 약해 보였다면, 한 번이라도 물러섰다면, 그 순간 그녀는 끝이었습니다. 역사는 그녀를 차갑다고 기록했습니다. 냉혹하다고 썼습니다. 하지만 차갑지 않은 여인이 그 궁궐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정순왕후는 악녀가 되기로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악녀가 되는 것이 유일한 생존 방법이었을 뿐입니다. 그녀에게 선택의 여지는 없었습니다. 정조는 천천히 그러나 집요하게 자신의 왕권을 강화해 나갔습니다. 그는 정적들을 제거하는 대신 자신의 사람들을 키웠습니다. 규장각의 젊은 학자들, 과거를 통해 선발된 신진 관료들, 지방의 개혁적인 인재들. 정조의 전략은 단순했지만 효과적이었습니다. 기존 세력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대신 새로운 세력을 만들어 균형을 맞추는 것. 하지만 정순왕후 역시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의례를 이용했습니다. 조선시대의 의례는 단순한 형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권력의 가시화였습니다. 누가 어디에 서는지, 누가 먼저 인사하는지, 누구에게 절을 하는지 모든 것이 정치적 메시지였습니다. 정순왕후는 대왕 대비로서의 의례적 권한을 철저히 행사했습니다. 중요한 행사에서 자신의 위치를 확인했고 신하들이 자신에게 예를 갖추도록 했습니다. 그녀의 한마디 한 번의 침묵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궁궐은 전쟁터가 아닌데도 전쟁보다 더 긴장된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싸웠지만 소리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칼을 뽑지 않았지만 매 순간이 전투였습니다. 정조가 개혁 정책을 발표하면 정순왕후는 노론 대신들과 만났습니다. 정조가 새로운 인재를 등용하면 정순왕후는 의례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했습니다. 두 사람은 직접 대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궁궐의 모든 사람이 알고 있었습니다. 이 둘 사이에 보이지 않는 선이 그어져 있다는 것을. 1800년 6월 28일 정조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향년 49세.
그의 죽음은 충격이었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웠고 너무 이른 나이였습니다. 그는 여전히 개혁을 추진하고 있었고 아직 이루고 싶은 것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죽음은 그 모든 것을 멈추게 했습니다. 왕위는 정조의 어린 아들 순조에게 넘어갔습니다. 당시 순조는 겨우 11살이었습니다. 11살 왕에게 나라를 다스릴 능력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대신 정치를 해야 했습니다. 수렴청정. 그리고 그 역할을 맡은 사람이 바로 정순왕후였습니다. 44살의 정순왕후는 다시 한번 권력의 중심에 섰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스스로 원해서가 아니라 제도가 그녀를 그 자리에 놓았습니다. 대왕 대비로서 어린 왕을 보필하는 것, 그것이 그녀의 의무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역사는 다시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정순왕후의 수렴청정 기간은 짧았습니다. 불과 5년. 1805년에 그녀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 5년이 그녀의 역사적 이미지를 결정했습니다. 수렴청정 기간 동안 정순왕후는 정조의 개혁 정책 일부를 되돌렸습니다. 노론 인사들이 다시 조정의 요직에 앉았습니다. 정조가 키운 인재들 중 일부는 밀려났습니다. 역사는 이것을 보고 썼습니다. 정순왕후는 정조의 개혁을 막은 인물이다. 그녀는 권력욕에 사로잡힌 대왕 대비였다. 그녀 때문에 정조의 꿈이 좌절되었다. 하지만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과연 정순왕후에게 다른 선택지가 있었을까요? 그녀는 44살이었습니다. 평생을 궁궐에서 살았고 평생을 정치의 도구로 살았습니다. 그녀가 아는 세상은 노론이 지배하는 조정이었고 그녀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도 노론이었습니다. 정조의 개혁을 계속 추진하는 건? 하지만 그것은 자신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11살 어린 왕을 홀로 남겨두는 일이었습니다. 정순왕후는 자신이 아는 방식으로 정치를 했습니다.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믿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것만이 안전한 길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그녀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역사책 어디에도 이 문장은 없습니다. 그녀는 15이었다. 그 나이에 국가의 상징이 되었고 정치의 방패가 되었으며 평생을 자기 인생 없이 살았습니다. 그녀가 사랑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그녀가 꿈꾼 삶은